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테스트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비교 우위론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계산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거를 이제 숫자로 찾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인데, 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뭐 영모기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네, 주택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크게 이제 6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멜더스의 인구론 아주 유명하죠. 뭐 산술 뭐 그죠? 산술 평균적으로 기하 뭐 평균적으로 이런 표현 나오는데 멜더스 인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요. 자, 오늘 아마 가장 핵심은 비교 우위 계산하는 것때 이제 타잔하고 치타 사례가 나와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3번 뭐 시장 경제나 자본 이동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찾는 문제이니까 한번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5번째 이제 주택연금 하는데 이제 과거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주택연금이라 하고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그 노후에 집 한 채밖에 안 남았을 때 그 돈을 연금 형태로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집 소유주가 이제 뭐 사망 내지는 이제 배우자의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집을 이제 뭐 이제 그죠 상환 도구로 삼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가장 그 이제 그 고령층 분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게 재화의 활용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주로 문제 이슈가 되고 있죠. 왜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영국의 경제학자 멜더스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인류를 총체적 빈곤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했다. 이게 아마 1798년도에 이제 나왔던 책이에요. 인구론이라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곱하기 한다. 뭐 1, 2, 4, 8, 16, 3 이렇게 늘어나고 식량은 1, 2, 3, 4. 그러니까 식량 증가량이 인구 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구 폭발에 의해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인구의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굶고 굶어 죽고 뭐 이런 아주 우울한 예측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1798년이니까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리 자체가 뭔가 이제 관과한 게 있다. 관과한 점은 무엇일까? 거기서 싹 보시면 인구의 자동 조절 기능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손 거기 보시면 3번이죠. 3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의 진보. 과거에는 사람들이 막 곡괭이로 땅을 파고 뭐 낫으로 수확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농기계로 해서 막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약 뿌리고 트랙터로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예, 출생률 그렇죠. 출생률이 너무 안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막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 못하고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한마디로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국가는 좀 선진국 위주로 본다면 출산율이 낮아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 거기다 여러분들 보세요. 쌀을 많이 안 먹잖아요. 또 빵 먹고 밀가루 먹고 다른 거 뭐 고기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를 간과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런 것들을 이제 푸실 때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기술의 진보를 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런 것들, 멜더스의 인구론 1798년 인구 기하급수적, 식량 산술급수적, 그렇게 돼서 뭐 이런 내용들. 사실은 여기 문제점이 더 있는데 후진국 또는 가난한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썼을 때 뭐 미개한 나라일수록 뭐 사람을 많이 낳는다 좀
그 인종 간의 그 격차를 또 표현하지 않았나 요런 내용들이 좀 논란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 검색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내용만 검색 한번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고 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풀면 시험장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자는 1시간에 물고기 5마리, 바나나 100개. 그 타자를 따라다니는 원숭이는 치타인데, 그러니까 걔 이름이 치타요. 이제 치페지죠. 물고기 8마리, 바나나 300개. 딱 보니까 치타가 다 잘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이렇게 배웠었는데, 절대 우위가 뭘까요? 그냥 상대방보다 잘하면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비교 우위는 뭔데요? 우리 이제 국제 무역론에서 많은 나오는 내용들인데, 두 나라가 교역함에 있어서 절대 생산 비설, 즉 뭐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다고 얘기를 하죠. 두 나라가 두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하나씩 잘하는 것만 특화해서 교환하면 된다. 이 절대 생산 비설, 절대 우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래요. 잘하는 애가 두 개 다 잘해 버려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게 맞죠.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 비설, 비교 우위론이 나오죠. 지금 딱 보시면,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치타가 다 잘해요. 바나나 몇 개 따나요? 300개 따요. 타자는요 100개 따요. 그럼 물고기는 치타는 몇 마리 잡나요? 8마리 잡아요. 타자는요 5마리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자, 4번 같은 문제. 4번 뭐라 하냐면 타자는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름, 그렇죠? 안 되는 얘기고, 1번 타자는 어디에서도 비교 우위가 없다.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물고기는 치타가, 바나나는 타자니 비교 우위가 있다. 타자는 비교 뭐,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 못하시면 절대 못 맞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말 가지고 이제 말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내용만 정확히 깨뚫고 있으면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한 바나나의 생산량. 그러니까 치타 입장에서는 만일 바나나 300개와 물고기 8마리를 300개를 따고 물고기 8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물고기 하나는 바나나 얼마만큼과 교환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1이라면 바나나는 37.5 하고 교환이 되겠죠. 치타 입장에서는. 타자는 물고기 한 마리가 20 하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치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나나 따야겠죠. 바나나 37.5 니까 교환 비율이. 그럼 타자는 당연히 반대로 물고기 해야겠죠. 물고기. 그러니까 치타와 타자니 분업함에 있어서 치타는 더 잘하는 것, 타자는 덜 못하는 것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뭐 1과 3, 뭐 37.5를 이제 계산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빨리 하는 방법. 자, 치타하고 타자, 바나나 3배, 그죠? 3배. 100개, 300개. 물고기 3배 안 되죠. 오케이. 치타는 바나나, 타자는 물고기.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치타는 바나나와 물고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오케이. O. 타자는 바나나와 물고기에 절대 열이다. O. 치타는 바나나의 비교 우위, 물고기의 비교 열이. 타자는 바나나의 비교 열이, 물고기의 비교 우위. 비교 우위를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정하신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타자는 물고기, 치타는 바나나. 자, 딱 찾으면 어디가 있을까? 오케이. 답은 5번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풀면, 그죠? 알고 푸시면 5번이 답이 딱 보이는데, 모르고 이 문제를 딱 접하시면 굉장히 헷갈리고 답을 못 찾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생산량이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야,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옷감을 만드는데 사람의 수가, 그렇죠? 얘가 지금 명수예요, 명수. 몇 100명, 120명, 90명, 80명. 이러면 숫자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작은 게 좋은 거죠. 작은 게. 그렇죠? 숫자가 작은 게 좋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경제학 시간에는 이 비율, 상대적인 교환 비율을 따져서 이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국이 중국과 할 때 100명 90명, 쌀은 120명 80명, 아, 한국이 다 잘 못하네. 중국이 훨씬 더 잘하네. 근데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건 뭐지? 딱 보기에도 40명 차이가 나는 쌀이구나. 우선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험 보실 때는. 그러면 중국이 쌀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옷감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사람 수의, 그렇죠, 이 비율을 따지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옷감이 0.9, 쌀이 0.666. 근데 이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이제 0.9, 0.666이 어떻게 나왔나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 0.9와 0.666이 나오는 이 비율을 한번 따져 보세요. 다 가르쳐 드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옷감이 1.111, 쌀이 1.5. 지금 보시면 한국은 옷과 쌀이 다 1.111, 1.5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비해서, 말씀드렸죠. 사람 수는 작을수록 좋다. 다 커요. 그러니까 다 잘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숫자가 제일 작은 거 0.666, 오케이, 쌀 선택하는 거고, 한국은 그렇죠. 1.111이 1.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옷감을 선택하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보면 돼요. 대충 나눠보세요. 뭘 나누든지 이것도 나눠보고 저것도 나눠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하셔야 나중에 또 오래 기억이 남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테스트 시험에서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나 300, 100, 오케이, 3배, 8, 5, 3배 안 되네, 오케이, 치타는 바나나, 타자는 물고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다음 보기 중 적합한 것이 아닌 것, 딱 보시면, 시장 경제 하게 되면 자율,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쫙 하는데, 갑자기 4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이런 건 안 되죠. 시장 경제로서 시장 경제, 그죠? 구성 원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이거는 여러분들 케인즈 했을 때, 이거 시장의 가격의 힘으로는 조정이 안 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뉴딜 정책 막 이런 거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장에서는 오래 생각하면 틀려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 이동이 매우 활발하고 가격이 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은 잘 안 움직인다. 그렇죠? 자, 잘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멈춰져 있다. 왜? 돈도 왔다 갔다 잘하고 가격도 조절이 잘 된다면 다 자기 순환이 잘 되는데 어디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 이동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크게 뭐 경직적인 개방 경제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는 지금 자유롭게 되는데 그 반응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문제 이 보기가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1번 가격이 경직적일 때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뭔 소리야, 그렇죠? 2번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통화를 긴축해야 된다.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자본이 유출된다. 4번 국내 경제가 불안해져서 자본 도피가 발생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한다. 5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자본이 유출된다. 보시면 3번만 한번 먼저 볼게요. 3번.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오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자본이 유출된다? 아니죠. 4번. 국내 경제가 불안해져서 자본 도피,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겠는데 금리가 내려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국 통화의 절상이라는 표현은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달러가 막 밀리면서 들어왔어요. 그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로 바꿔야겠죠. 그럼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만큼 올라가겠죠. 답은 1번. 가격이 경쟁적일 때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1번. 그렇죠? 그러면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돈을 또 풀어줘야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긴축이에요? 아니면은 통화를 조금 풀어줘야 돼요? 긴축이 아니라. 그렇죠? 정부의 돈을 좀 시장에 유입을 시켜줘야겠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놔줘야겠죠. 그죠? 유연하게. 답 2번도 아니고. 지정 지출을 늘리면 자본 유출된다. 자,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지금 경기가 화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자본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 이거 읽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1번을 해야 되는데, 이 1번을 찍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답이라고 확신이 안 서면 2번도 읽어보게 되고 3번도 읽어보게 되고 4번, 5번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연습할 때는 답을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준 하나만 딱 잡아서 3번, 4번까지 읽어보시면 답이 1번이라는 느낌이 오게 되면 딱 찍고 이제 5번 읽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 거기 이제 은행에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못 맞추는 거죠. 평소에 공부를 했으면. 연금,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그러면 요게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런 게 있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워낙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사면 집을 사서 매달 조금씩 뭐 20년, 10년, 30년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 나가자. 그런데 그런 그 갚아 나가는 그 대출금에 대해서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MBS라고 하죠. Mortgage Backed Security에서 MBS라고 하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왔나요? 사실은 가장 큰 테두리는 ABS죠. 어셋, 자산담보부증권.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화시킨다고 표현하시면 되죠. 뭐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거 너무 크니까 쪼개서 팔 수는 없으니까 얘를 여기서 얘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유동화시킨다. ABS인데 그중에 집을 담보로 하게 되면 MBS, 그게 바로 모기지라고, 그렇죠? 모기지라고 하죠. 근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집을 살 때 활용하는 게 MBS라면 나중에 노령화돼서 정년퇴직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근데 달랑 집 한 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저 집을 팔 수는 없었잖아요. 왜? 집에서 또 거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지 마시고 집을 담보로 연금 형태를 좀 받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라 하고, 영어로 치면 리버스 무기지. 리버스가 반대, 그렇죠? 리버스 무기지라고 그래서 활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답은 이렇게 1번 주택연금.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거기 보시면 공공투자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부터 딱 보시기, 이거 이제 빨리 이제 쫙 빨리 읽어보시면, 답부터 보시면 거기 3번 보세요. 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동일하다. 이게 아닌 거죠. 공공사업이란 거는 기업들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 통신, 항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왜 안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회수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국가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 공공사업 중에는 기업들이 안 하거나, 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정확히 자기가 못 받을 때. 그런데 꼭 필요해요, 국민들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겠죠. 그래서 그 편익이,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물을 하나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다 내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도로를 깔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아서. 그럼 나만 쓰나요? 아니, 남들도 써요. 그럼 그 편익, 비용 대비 편익을 누군가는 부담을 했고 누군가는 내가 오롯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 나도 안 해. 얘도 안 해. 쟤도 안 해.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근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럼 누가 해야 돼? 국가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친다면 오케이, 3번
공공사업이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 1번, 2번, 4번, 5번 맞는 답이네요. 공공사업의 주요 재원은 세금에 그렇죠. 공공사업 국가가 하는 거는 세금에 의해서 조달이 된다. 투자 효과는 국민들의 편익으로 나타난다. 공공사업은 민간 비해서 규모가 크고 사업 수명도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못하는 거죠. 저 어떤 도로를 놓는 건설사 사장님이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8,000원 제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럼 잘려요. 왜? 기존에 있고 그럼 놨을 때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한 15년, 5년, 6 이런단 말이에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5번 민간 사업은 이익 극대화, 공공 사업은 국민들의 편익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민간, 국민의 편익의 극대화 공공.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밑줄 치시면서 이런 것들은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편익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시험 볼 때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되니까 사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딱 3번이 오케이. 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공공사업하고 했을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이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 기업들이.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